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기계화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이 함께 조직된 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이 사단 창설 이래 최대 규모로 사단급 기동훈련을 펼쳤다. 연합사단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로드리게스 훈련장, 직도 사격장, 하시동 사격장, 스토리 훈련장에서 한미연합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합동화력운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 측에선 평소에 연합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여단과 함께 1군단, 28사단 포병여단, 5군단과 6군단 정보대대, 항공사령부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가 참여했다. 미군 측에선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여단 전투단인 1기갑사단 1여단 전투단, 2전투항공여단, 210포병여단, 7공군이 참가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데프콘3가 발령되면 그때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평소부터 연합으로 사단급 부대를 편성해 운용하면 전시 연합작전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5년에 편성된 부대가 바로 연합사단이다. 평시엔 주한미군 2보병사단과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 직할 연합사단 협조단으로 구성된 참모부 형태로 운용되다 전시가 되면 연합사단 체제로 운용된다. 사단장은 미군 2보병사단장이 겸임하며 부사단장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 연합사단 측은 기존의 기능별로 실시해왔던 소부대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전투발전 소요를 식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연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단 협조단장 겸 부사단장은 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된 이래 이렇게 한미연합전력이 원팀으로 단일 지휘체계 아래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양측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9월 초 러시아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 2022 일환으로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날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해군은 오는 9월 1일에서 7일 예정된 훈련 기간에 동해에서도 합동작전 훈련을 수행한다. 러시아 국방차관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중국 해군과 함께 극동 해역의 동해 북중부 해상에서 연해주 방면 지상군 지원과 항로 및 해상 경제 활동 방어를 목표로 한 상호 운용성을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토크 2022 훈련은 일주일간 러시아군 총참모장 지휘 아래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국은 다국적 훈련 사상 최초로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파견한다.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 총 13개국이 참가하며 총 5만여 명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 5천여 기의 장비가 동원된다. 타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올해 예정된 러시아군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오는 1일 종료되는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과 시기적으로 연결된다.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과 지난해, 그리고 지난 5월에도 합동훈련을 명목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가디즈에 진입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31일 중앙통신 자유15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은 전날 오후 5시 59분쯤 진먼다오 부속 서민 얼단다오의 해상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한 중국 드론 한 대에 실탄 방어 사격을 가했다. 드론은 1분 뒤 중국 본토인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 최근 대만과 중국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실탄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군은 앞서 오후 다단, 얼단, 스위 등 진먼다오 주변 섬에도 민간용 드론 3대가 각각 접근하자 신호탄 사격을 했다. 진먼다오는 대만 영토지만 대만 본섬과 200km, 중국 샤먼과 최단 거리가 약 2km 밖에 되지 않는 대만 방위의 최전선이다. 이날 실탄 사격은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차이 총통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무인기를 대거 대만 상공에 띄웠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2일부터 30일까지 총 23차례 무인기를 대만 상공에 보냈다. 대만군은 중국의 드론 침입을 대만인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심리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다만 드론이 격추될 경우 중국의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어 대응 수위를 조절해왔다.
하지만 지난 25일 얼단다오에 침입한 중국 무인기가 촬영한 대만군 초소와 병사들의 사진과 영상이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공개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사진과 영상에는 대만군 초병들이 초소를 향해 날아오는 무인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돌을 집어 던져 대응하는 모습이 나온다. 중국 네티즌들은 석기시대냐고 조롱했고 대만에서도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차이 총통이 직접 군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고 논란이 빚어졌던 얼단다오에서 30일 실탄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안 간 긴장 속에도 대만과 미국은 경제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주의 현재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주 측에서는 9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디펜스가 만든 레드백은 최신 보병 전투장갑차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와 최대 1조 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작년 12월 맺은 데 이어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엄 청장은 노르웨이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사안은 10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비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무기 수출 이행 계약에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K2 전차 180대의 이행 계약을 완료했으며 총괄 계약에는 1000대가 포함됐다며 현지 생산을 통해서 생산되는 180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계약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K9 자주포는 112문에 대해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672문을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의원은 방사청장의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자 방산 수출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국가나 적성 국가가 있고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할 때 입을 다물고 있고 방산협력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는 한국 장갑차 도입 검토에 대해 아직 일반에 공개되길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백은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시험 평가를 마쳤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두고 독일 라인메달과 각축 중이다. 총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내달 1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3국 안보실장 회의다. 대통령실은 31일 김 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동이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산 및 일본산 전기차의 지원 제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제정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사안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IRA는 기존의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씩 지원되던 보조금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제약을 설정했다. 이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현대차 등의 차량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보게 된 상황이다. 대표단은 이날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등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종 조립국 기준을 북미만이 아니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곳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내달 8일과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앞두고 이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어야 혜택을 주겠다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 전기차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시키고 있다. 파나소닉에 이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도 계획을 변경해 당초 3배 이상 규모를 늘린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이후 특히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미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향후 늘어날 고객 수요에 대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리버티에 당초 12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해 지으려 했던 배터리 생산 공장 계획을 변경, 38억 달러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요타의 북미 파워트레인 제조부문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도요타는 미국의 배터리 전문기업 PPES 프라임 플래넷 에너지 솔루션사와 합작사를 통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일본계 기업인 파나소닉도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과 배터리 원료 조달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그동안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에서 한 발 뒤처졌던 일본계 기업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다 해도 애초에 크게 타격받을 것이 없었던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선 오히려 인플레 감축법을 이용해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시장 2위인 현대차와 한국의 주요 배터리 경쟁사들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도요타의 미 리버티 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소닉 또한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 캔사스주에 40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파나소닉은 최근 기존 계획을 변경해 캔사스 공장과 거의 같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다른 지역에 지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은 캔사스와 경쟁했던 오클라호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가 거의 3배나 늘어나게 된 도요타의 미국 배터리 공장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현지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됐다. 또한 지난해 도요타가 최초로 12억 9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도요타가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3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세제 감면 등을 통해 투자금의 10% 정도를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장 투자를 30억 달러 이상 늘리더라도 그에 비례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한편 도요타는 리버티 공장을 통해 순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만들 계획을 해왔다. 하지만 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프리우스와 같은 도요타의 주력 하이브리드용 차량에 탑재할 소형 배터리 생산 라인까지 추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이미 글로벌 전기차 업계가 그에 앞서 급격한 전략 수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해 불편이 따랐고, 검사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진된다. 최근 감염제 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일상회복에 재추진 여건 조성됐다면서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는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 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중국의 시진핑이 전례 없는 사면임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6일 개최될 전망이다. 이 행사는 2,500여 명의 당원들 사이에서 일주일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30일 열렸다면서 이 자리에서 중앙정치국은 당대회를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7차 전체회의는 오는 10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은 지난해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제3차 역사 결의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인 양회 등을 통해 국가주석 3선의 초석을 다져왔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돼 36년 만에 다시 종신 지도자 시대가 열린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영수 즉 그레이트 리더라는 칭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영수는 마오쩌둥이 1945년 공식적으로 받은 칭호인데 시진핑이 이 칭호를 얻을 경우 위대한 중국의 지도자로 불리는 마오쩌둥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이미 중국 곳곳에서는 시진핑을 영수라고 칭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광시족자치구 원회에서 시진핑을 두고 영원히 영수를 받들고 영수를 수호하며 영수를 추종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시진핑이 이번 행사에서 사면임을 확정지은 뒤 본격적으로 대면 외교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일국의 장관께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지적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요즘 이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수의 고모 고민정처럼 물고 늘어진다면서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을 놓고 국격을 훼손했다고 국회에서 생쇼를 했다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님, 이분 금배지도 민영배 위장 탈당급으로 구차하게 다른 분이라며 흑석 선생 내지 부동산 몰빵 선생으로 널리 그 이름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차관도 못 만나고 국경 문제라고 흑석 선생 많이 오버하신다며 최강욱 말대로 일개 대통령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베이징 가서 혼밥 개망신. 아직도 국민 기억에 생생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과 한동훈 장관의 미국 부대접 논란을 연계시켰다. 이어 흑석 선생 덧붙이는 말씀.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국소 마취라서 30분이면 깨어나는데 안 만나준 건 무시당한 거죠. 한동훈 장관이 조곤조곤 일러준다. 의원님, 원래 FBI 초청입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일정 조정을 해 만나려 했지만 제가 귀국해야 해서요 라며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가상화폐 공조 수사를 말하자 급속 냉동. 왜 그랬을까라고 김 의원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집 팔라고 대국민 브리핑 마치고 허겁지겁 달려가 이 흑석 노다지에서 얼마 이익을 챙겼는지 보다 그것이 더 알고 싶다라면서 왜 가상화폐 말만 나오면 민주당은 작아지는가? 진짜 궁금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전 의원은 아무래도 캥기는 게 있는 것 같다. 가상화폐 미스테리 검수원복이 두려운 이유. 한동훈 장관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 도둑이 제발 저리는 이유. 라며. 이제 감옥 갈 결심해야 할 사람들 리스트 나오겠다고 비꼬아 저격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미국 출장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 일정표를 화면에 띄우고 6월 29일에서 7월 7일까지 미국에 머물러 있는 7일 동안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건 6월 29일, 6월 30일, 7월 5일 3일밖에 안 된다. 나머지 4일은 공쳤다면서 출장비를 4,800만 원 쓰셨는데 미국 현지인을 만난 건 3일뿐이니 하루에 1,600만 원 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차관보와 회담했고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이었다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원래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출국 이후 무산이 됐다. 속된 말로 펑크가 났다. 언제 아셨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 장관의 치료 일정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모든 미국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띄워놨다. 미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느라고 한 장관과 못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술받고 떼굴떼굴 굴러서 못 만나는 줄 알았다. 수술은 7월 7일이었고 한 장관과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이었다. 6일 전이다. 굉장히 아픈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물어보니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 한 장관을 미국까지 오게 해 워싱턴까지 왔는데 약속을 취소했다. 너무 큰 결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의 출장의 주된 목적은 FBI였다면서 제가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7월 11일 이후 다시 나를 잡아달라고 재요청이 왔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출장이 너무 길어져서 무산됐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출장 사진을 띄운 뒤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차관도 못 만났다. 그래서 만난 게 서열로는 순위권 바뀐 차관보라며 미국 차관보가 12명이나 된다. 한 장관이 미국 가서 의전 서열 10위에도 못 드는 사람 만난 게 자랑스러운가? 우리나라 서울 남부지검과 기능 역할이 비슷한 미국 남부검찰청 관계자를 만났고 만난 장소에 사달이 쌓여 있고 창고 같은 곳에 일국의 장관이 가서 부대접받았다. 장관 돼서 업무도 바쁜데 저길 왜 간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사진에서 쏙 빼셨다.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봐 달라. FBI 국장 일정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서 가서 가상화폐, 한미 간 진행된 현안 등을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내서 왔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자신이 만난 인물들이 연방범죄수사 핵심 담당자들임을 강조하며 박범계 전 장관 경우를 봐도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무슨 국격을 자랑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유로 간 것이라며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시라고 경고한 데 대해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관련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정 변호사는 실제 범죄자로 오해하게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풍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준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의혹 제기가 선을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준용 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할 문 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재반론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천만 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 원만 인용됐고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문운하는 건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준용씨가 손해배상 청구한 3천만 원 중 700만 원을 정 변호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준용씨를 겨냥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를 공개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성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3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포스터 내용을 보면 문준용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망 다니는 범죄자로 오해하게 했는지가 쟁점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고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풍자하는 거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 외모평가로 홍역을 치렀던 이지성 작가가 이번 사태 겪으면서 왜 우파 목소리 내는 유명인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라고 논평했다. 31일 이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 한 번 내고 좌파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우파가 다들 팔짱 끼고서 지켜만 보고 또는 같이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번 겪으면 멘탈 박살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작가는 그래서 한 번 당하고 나면 다들 치를 떨고 침묵하고 사는 것 같다며 그런데 난 아니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강력하게 우파 발언하고 우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며 새로운 우파 인물상을 만들 것이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5일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여성 정치인 외모평가 발언을 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외부 강사로 초청된 이 작가는 아내인 당구선수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보수정당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아내에게 당신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 이미지가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보기엔 배현진 씨,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아주 끝장이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 작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맞았다. 외모평가를 당한 당사자인 배 의원과 나 전 의원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을 필두로 야당 측으로부턴 부끄럽다며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아내인 차 씨가 남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은 저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며 진화에 나섰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내홍으로 대통령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윤핵관 이선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 의원은 친윤계 핵심이란 호명을 의식한 듯 앞으로 개파 활동도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1일 당 안팎의 윤핵관 이선 후퇴론에 대해 위장 거세쇼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하루 종일 윤핵관 거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사로 밀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친윤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등 공직을 맡지 않고 당내 개파 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이선 후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거세됐다면 이들이 지난 한두 달 당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일이 원상복귀 또는 최소한 중지되고 있나?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무리한 일정으로 다시 그걸 추진하려고 한다. 그 말은 위장 거세쇼라는 이야기라며 또는 애초에 이들이 기획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고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자신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대선 때도 이들이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해놓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자 귀신같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나라고도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당원들에게 당사를 일부 개방하고 당직자 업무 전화번호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당내에선 결국 당이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중앙당의 지시를 내렸다며 서울 여의도 당사인 장덕 빌딩 안에 당원존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는 의경이 경호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신분이 보장된 관계자 등만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화장실도 개방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당사를 개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5,000명 안팎의 당원이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사 내 당원존을 출입할 수 있는 전자당원증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사 전체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건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존만 개방한다고 보면 된다며 당원증을 가지면 당내 행사에 우선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중앙당, 시도당 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과 직책, 담당 업무,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는 각각 100명으로 이들 업무 번호가 공개되면 현안 때마다 강성 지지자들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직자들은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과거 문파들의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때문에 의원실 전화가 불이 났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당직자들에게도 현실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약 100만 명인 권리당원을 200만 명까지 늘리고 반면 당에 오래 몸담은 열성 지지자들인 대의원의 권한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개딸들을 등에 업고 결국 당의 하부 조직까지 장악하겠다는 뜻 아니겠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당심은 물론 중요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휘둘려 민심과 괴리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배 씨는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이재명의 부인 김 씨의 수행비서직을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범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이다.
배 씨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유명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위례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서도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31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 프로젝트 사업 수행 위탁사인 위례자산관리 사무실과 하청업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3인방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공사 직원들이 2013년 11월 시작된 위례 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과 공사 내부의 비밀자료를 공유하며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남도시공사와 민간업자 사이에서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추진했으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아파트 1137가구가 공급됐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2015년 진행된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멤버들이 주도했다.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가족이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이 특정금전 신탁 형태로 천화동인 4호와 5호에 참여했듯 위례 신도시에선 위례투자 1호와 2호로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의 성격에 대해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생긴 부당이득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위례 사업의 총 배당금 301억 5천만 원 중 성남도시공사에 배당된 150억 7,500만 원 외에 나머지 150억여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7월 소비가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해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소매는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감소와 가전제품의 교체 수요 감소가 눈에 띄었다. 국내 주력인 반도체 경기 위축으로 7월 전산업 생산이 하락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가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1995년 소매 판매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이다. 소매는 해외여행이 줄면서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감소와 가전제품의 교체 수요 감소가 두드러졌다. 7월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7.9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위축으로 7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7.9로 전월보다 0.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4월 0.9% 줄었다가 5월 0.7%, 6월 0.8%로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7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3.4%로 위축되면서 제조업 등 관공업 생산이 1.3% 줄어든 탓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 음식점 등이 호조세로 0.3% 늘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이처럼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은행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예대금리 차가 이달부터 월별로 공시되면서 이를 의식한 은행들이 금리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적용한 0.2%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하는 것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9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를 보면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은 1.38%포인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40%포인트, 하나은행은 1.0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지속 제공하는 등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일 인천에서 부다페스트 노선에 200의 순화홉석 규모의 보잉 여객기를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10월 한 달간 주 1회 일정으로 운항한 뒤 10월 29일부터는 주 2회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2월 부다페스트 노선에 화물기를 투입했다. 이번 여객 노선 신규 취항을 통해 유럽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유럽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운항을 중단한 중동, 동남아 주요 노선의 운항을 10월 1일 잇따라 재개한다. 인천에서 두바이 노선은 주 3회 운항하며 오후 1시 2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 오후 6시 55분에 도착하고, 현지에서는 오후 11시에 출발해 다음 날 낮 12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동남아 대표 신혼여행지로 꼽히는 인천에서 푸켓 노선과 인천에서 치앙마이 노선도 10월 1일부터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중단된 여객 노선 운항을 재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가 달러화가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31일 8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2.5% 상승한 반면 미 달러화 지수는 0.1% 상승해 보합권에서 거래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원화 약세 배경에 대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 우려,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월 20일까지 누적으로 10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적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 지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덜 매파적이었던 데다 7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하락세를 보였으나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 주요 연준 인사들의 정책금리 인상 의지 표명 등에 반등한 바 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에 고통을 주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매파 발언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환율은 이날 장중 1352.3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 7950만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 가격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분쟁위원회 내부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이 약 6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김 창업주의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NXC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감사와 두 딸 등 유족은 최근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다. 그간 유족은 상속 관련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가 대략 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NXC는 넥슨의 지주사로 김 창업주는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다. NXC는 넥슨 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지분을 47.88%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넥슨 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회사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 주주 지분율 50% 초과 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상속세가 6조 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다. 당초 일각에선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향후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53,932건이다. 전년 대비 27.6% 증가한 수치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이 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점,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강화,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이 아동학대 신고 증가 이유로 꼽힌다. 실제 2018년 6.6%, 2019년 13.7%씩 빠르게 늘어나던 아동학대 신고는 코로나 사태 첫 해인 2020년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면서 교사 등 신고 의무자의 의심 신고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전년보다 3명 감소한 40명으로 이 중 24개월 미만 영아가 15명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아동도 14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사망한 경우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년째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인 31,486건을 차지해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9.6% 3,609건, 친인척 4.0% 1,517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언 등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7년 2.64%에서 지난해 5.02%까지 상승했다. 다만 미국 8.4%, 호주 12.4%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중 동구 내륙 지역을 제물폭으로 바꾸고 검단 지역을 서구에서 분리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31일 시정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을 조정과 분구를 통한 2군 9구 행정체제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편안을 보면 인구 14만 명의 중구와 6만 명의 동구를 각각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한다. 중구와 동구 간 행정구역 변경은 2010년대부터 꾸준하게 언급돼 왔다.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 동떨어져 있으며 영종도의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구는 항만 및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이며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권도 유사하다. 이에 따라 동구와 중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 해양 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각각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57만 명의 거대 자치구인 서구에서 검단을 분리해 검단구로 만든다. 서구는 인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넓다. 서구의 면적은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와 부평구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공항철도, 공항고속도, 아라뱃길 등 교통인프라가 서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검단 지역이 1995년 김포군에서 서구에 편입되면서 다른 서구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서구 검단 출장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인구는 현재 57만 명 정도이지만 청라, 루원, 검단 등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는 7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 지역에만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시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할 예정이다. 인구 51만 명의 남동구도 조정 대상이다. 남동구 내 9월 이 지구에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중한 접근을 위해 주민 의견을 경청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 명이었으나 2022년 7월 기준 61만 명이 증가한 296만 명이다. 기초단체당 평균 인구수는 29만 6천 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원 건수도 2021년도에 전국 3위로 연간 110만 건에 이른다. 인천과 인구가 비슷한 부산은 16개군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당 평균 인구수는 20만 8천 명으로 인천보다 평균 10만 명이 적다. 보안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발약에서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오인해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오류가 발생했다. 컴퓨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 시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뜨면서 먹통이 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3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 프로그램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랜섬웨어 탐지 기능 고도화를 적용한 뒤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구 프로그램을 올리고 복구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없을 경우 컴퓨터를 안전 모드로 실행하고 재시도해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알약은 운영체제 윈도에 설치된 기본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오인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냈다. 이를 본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알약이 잘못 보낸 알림 메시지를 보고 조치를 취했다가 윈도우가 먹통이 되고 재부팅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알약의 이용자는 1600만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외부 침입에 의한 보안 침해 사고가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 패치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해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학생에 대해 경찰 조사 의뢰와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논란이 된 해당 남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여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고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 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임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12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처음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 위로 올라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교사 뒤에 드러눕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해당 남학생을 제지하지 않았고 교사도 학생을 말리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나갔다. 이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 스스럼 없이 지냈다라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영화 친구 등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두개파가 최근에도 심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 등 30년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역 최대 조폭 자리를 두고 흉기를 동원, 보복 폭행전을 벌인 혐의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등 73명을 검거했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칠성파는 신20세기파와 30년간 대립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 2021년 1월 20대의 젊은 신규 조직원 14명을 영입해 같은 해 5월 부산 시내 한 도로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집단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20세기파도 신규 조직원 22명을 영입해 비슷한 시기에 칠성파에 대한 보복으로 서구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조문 중인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주변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 두 파는 같은 해 10월까지 부산 진구 부전동 주점 앞에서 5명과 8명으로 나눠 흉기를 갖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서로 유인해 집단 폭행을 하는 등 조직 간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폭은 경찰의 조폭 관리 대상자 검거와 추적을 피해 20대의 신규 조직원을 새로 뽑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껴 도주하는 조직원들을 붙잡은 뒤 흉기 등으로 잔인하게 신체에 징벌을 가해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숙박업소 직원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 2명도 폭행해 전치 8주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20세기파가 불법으로 운영한 6개 성매매업소에서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 이들 조직 간의 보복을 지시한 행동대장급을 함께 검거하고 두목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면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조직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 지역 조폭 7명이 함께 붙잡히기도 했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 분쟁은 2001년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친구, 2012년 범죄와의 전쟁 등의 모티브가 됐고 실제로 영화 내용대로 1993년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니가 가라 하와이. 마느그 서장 양천동 살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